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67회 현충일이기도 한데 오늘 아침 첫 뉴스는 뭔가요? 미사일엔 미사일. 북한이 탄도미사일 8발을 어제 동시에 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측에서도 미사일을 쏜 거죠? 합참이 조금 전에 출입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오늘 오전 4시 45분쯤부터 에이테킴스 지대지 미사일 8발을 동해상으로 사격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한미연합은 이렇게 즉각 도발 원점과 지휘 지원 세력을 즉각 정밀 타격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제 상황을 좀 먼저 좀 짚어보면요. 예. 그 북한이 8발을 동해상에 쐈는데 어제 오전 9시 8분쯤부터 43분까지 평양 그리고 개천, 동창리, 함흥 이렇게 4곳에서 네. 각각 2발씩 총 8발을 잇따라 발사를 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네, 북한이 이렇게 1시간 안에 8발을 동시에 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동해상에다 쐈지만 만약에 이걸 남쪽에다 쏘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 방어망으로는 이렇게 사실상 못 막는다고 하거든요. 이걸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쐈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무력 시위일 텐데 네. 제일 큰 게 최근에 있었던 한미연합 훈련이거든요. 예. 지난주에 뭐 오키나와 동남쪽에 있는 공해상에서 훈련을 했는데 여기에 로널드 레이건함이라고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까지 들어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계속 이제 핵실험 할 거다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이제 좀 세게 했던 건데 북한에서도 여기에 다시 반응해서 견제구를 날린 거고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또 군부를 내부적으로 의식해서라도 대응 능력을 보여줘야 했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바로 대응을 한 겁니다. 예. 우리가 북한이 어제 쏜 8발 미사일에 대응해서 조금 전에 8발을 북을 향해서 쐈다는 속보를 여러분 네, 전해드립니다.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우리도요. 예, 9시 10분경입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이거 강대강 대치가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일단 결국은 지금 핵실험을 언제 하느냐. 핵실험은 이제 기정사실이고요. 이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가 지금 이제 초유의 관심사예요.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이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예. 그것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어디서 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갱도가 폐기가 됐거든요. 사용한 갱도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갱도가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이 예전에 이제 폐기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그런데 여기에서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요. 지금 3번 갱도는 지금 4년 만에 복구가 됐다라는 게 한미 이제 정찰로 인해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예. 그렇다 본다라면은 지금 3번 갱도에서 지금 풍계리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고 7차 핵실험에 북한이 나선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소형화, 경량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전술핵, 그러니까 전략핵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ICBM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전술핵은 더 작은 핵. 그래서 이거는 남한을 겨냥한 뭐 남한을 직접 쏘진 않더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이거는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은 6월에도 할 수 있다. 노동당 전원 회의가 지금 6월에 열릴 예정이거든요. 네. 그 전후로 해가지고 할 가능성 아니면은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이거든요. 네. 요 즈음에 지금 아니면은 7, 8월에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 뭐이라든지 이때 즈음에 어쨌든 빠르면 이번 달 늦어도 7, 8월 정도에는 거의 할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는 한, 즉 포기하지 않는 한 핵실험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점점 더 소형화를 해야 하니까, 경량화를 해야 하니까 실험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이라고 봤을 때 그럼 7차 핵실험을 또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안보리에서도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대북 제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양쪽에 이제 줄서기가 시작돼서 그래서
뭐 일부 보수 쪽의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네. 만약에 북한 이거 제재 안 하면은 한국과 한일이 핵무장해야 된다, 선언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일 동시 핵무장? 예. 그러니까 그 대응 맞대응으로 그래서 북한 제재에 중러를 동참시켜야 된다. 뭐 이런 전술적인 얘기까지 지금 뭐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긴장감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윤가열 기자. 핵무장까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최근의 포인트가 뭐 한미 동맹, 한미 결속, 한미일 결속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북한이 8발 무더기 발사를 하면서 그 결속이 좀 더 강화하는 데 좀 빌미를 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오늘 우리가 8발 발사를 할 때도 우리 군만 그 발사를 한 게 아니라 한미가 같이 움직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미국 그 국무부 부장관 웬디 셔먼이 방한을 해요. 그리고 한미일 외교차관 회동이 이제 내일이랑 모레 계속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같이 이제 공동 대응하는 그 포인트들을 계속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대결이 시작된 건 꽤 됐고 요 사이 들어서는 신냉전 시대. 근데 예전에는 이제 미소였다면 지금은 미중으로 신냉전 시대가 재편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무대가 우리 한반도가 되면 결국 우리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지혜롭게 외교적으로 잘 풀어가야 할 숙제를 안게 됐어요. 게다가 미국 중간 선거가 이제 11월에 있어서 그때까지 아마 긴장이 계속될 거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로 갑니다. 국회 개점 휴업. 예,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일주일이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로 8일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기 국회가 종료가 되고 나서 국회가 공백이 된 게 8일째인데 일단 원구성이 무슨 말이냐면 국회 안에서 이제 인사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의원들 각각 이렇게 상임위에다 배치하는 누가 그런 국토부 가고 누가 법사위 가고 이거 새로 다 정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임기 시작할 때 처음에 한번 하고 그리고 2년 지나고 중간에 한번 하게 되는 건데 예. 문제는 지금이 이제 그 하반기 원구성을 해야 될 이제 시점인데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양당 간의 논의가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가 아시다시피 법사위원장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계속 싸우고 버티고 있습니다. 급한 게 당장에 인사청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 교육부 장관, 뭐 사회부총리 겸하고 있죠. 그 보건복지부 장관, 국세청장, 합참의장 후보자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예. 특히 합참의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회법상 청문 기한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리고 이거랑 더불어서 법안 처리도 국회에서 다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어허. 법안이 지금 21대 국회에 현재 계류 중인 게 10,000건이 넘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더 길어질 경우에 여야 모두가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이제 시급한 과제가 민주당의 지도부 공백입니다. 그러니까 선거 참패한 다음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다음에 비대위가 총사퇴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일단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이 상태로 좀 조금 그러니까 원구성 협상까지 직무대행 상태로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만간에 그 2달짜리 임시비대위를 만든다고 하니까 원구성 협상도 이 지도부 공백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뭐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김준일 기자.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국회가 멈춰 있는 바람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이러다 진짜 인사청문회도 못하고 임명되는 건 아니냐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게요. 그 뭐 박순애 그 후보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권인숙 의원실하고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과거에 그 음주운전을 했는데 이게 거의 징계를 전혀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0.25가 나왔거든요. 0.25면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예. 진짜 만취 운전이죠. 왜냐면 0.1만 돼도 면허 취소인데 그 당시의 기준으로 0.1이었고요. 그 당시 기준. 이제 그 이후에는 0.05에서 0.03까지 떨어졌어요. 더 강해졌거든요. 예, 지금은. 예. 근데 0.25 상태면 어떻게 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을 생각을 하나. 소주 한 4병 이상 먹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징계를 안 받았다라는 게 걸리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주당이 충분히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민주당 자체가 내용에 지금 빠져 있으면서 징계를 안 받았다는 게 그러니까 예. 기소유예가 아니라 무슨 뭐 선고유예. 선고유예 예.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예. 상태인데도. 그래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이제 좀 밝혀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거의 근데 원래 이제 원구성 자체는 원래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평균적으로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요. 2020년에 같은 경우에는 31일 걸렸고요. 네. 그리고 1988년 이후에 후반기 원구성이 35.3일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이례적인 건 아닌데 다만 지금 언제 민주당의 지금 상태를 볼 때
언제 이게 지금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민주당 주말 사이에도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갔는데 우선 금요일에 회의가 열렸어요. 국회의원들 연석회의가 열려서 생각보다 조용했다는 얘기는 있는데 조용한 가운데 소리 없는 전쟁이 치러졌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더라고요. 결정된 건 혁신형 비대위를 만든다까지는 결정이 됐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지 않고 그냥 원래대로 한다는 건 확정이에요. 그냥 방향만 잡은 거예요. 김관일 기자.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재명계 쪽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원래대로 한다는 확정은 아니군요. 조금 여지는 남아 있는. 네, 그렇게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책임론에 대한 이른바 친명계 의원들의 반격이 시작됐죠. 네. 이제 친명계, 그러니까 원래는 진짜 지난주에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우리 홍영표 의원이 나와서 이제 이재명 후보 책임론 같은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불거지기 시작했잖아요. 우리 프로에 나와서.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계 의원들도 이제 인터뷰를 좀 시작하면서 왜 이제 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냐라는 어떤 그 반격이 주말 사이에 좀 이뤄졌습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의원의 15년 지기라고 하죠. 안민석 의원 인터뷰를 좀 준비해 놓고 있고요. 김준일 기자. 예.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혁신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김부겸 전 총리가 맡아야 된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맡아야 된다. 아니다. 최문순 전 지사 이런 분들 이름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이광재 이런 의원 이름도 나오고 이광재 전 의원. 그러니까 이게 좀 중립적으로 상대적으로 이거를 소위 말해서 개파색이 좀 옅은 분이 맡아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무런 실권이 없어요. 전당대회 관리만 하는데 이런 중량급 인사들이 나설 것이냐. 2개월짜리 혁신 비대위에 과연 나설 것이냐가 문제죠. 누가 나설 것인가. 비대위원장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사람 김종인이 있잖아요. 네. 전권을 가지고 공천까지 해가지고 가까스로 성공을 할까 말까고 거의 다 실패했거든요. 딱 두 번 성공했어요. 비대위 해가지고 성공한 게 민주당을 이끌었던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그다음 예전에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공천권이 있었어요. 예, 힘이 있는 비대위원장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 비대위원장은 2달짜리고 예. 힘도 없고 말하자면 이제 욕먹을 자리를 욕먹을 거 감수하고 가야 되는 자리인데 누가 나설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비대위가 이제 8월에 전당대회가 있어서 그 전당대회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름은 혁신 비대위라고 붙였지만 임시적인 성격의 비대위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비대위의 성격에 대해서도 지금 친문 쪽, 친명 쪽 이게 약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대체로 친문 의원들은 이 2달짜리지만 정말 당의 혁신, 지난 선거의 어떤 문제점들을 다시 좀 짚을 수 있는 혁신 비대위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제 좀 이재명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당이 분란에 빠지고 한 사람한테 너무 그 책임을 돌리는 거 아니냐. 차라리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전당대회를 관리할 관리형 비대위. 관리형을 비대위를 하자라고 지금 목소리가 나눠져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요. 네.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를 놓고도 성격이 확실하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어떤 수습하는 과정이 어떤 개파 싸움으로 계속 비춰지는 측면이 있고 어떤 당의 노선, 방향, 쇄신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가려진 그 상황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지금 다음 이제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바꾸느냐인데 지금은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 말하는 철험회 중심으로 해서 검수한 바 강경파들은 권리당원을 확 늘리고 대의원을 확 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권리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자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더 강경한 목소리. 그러니까 이걸 룰을 놓고도 굉장히 많은 진통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가 꾸려지고 나서 룰 만들 때 전당대회 룰 만들 때 한 번 더 전쟁이 벌어질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2부에 오늘 뉴스닥이 있는 날이라서 현근택 전 민주당 대변인 현근택 변호사 나오실 텐데 현 변호사님은 아예 원래 지금 당원으로 가입한 다음에 6개월 있어야지 투표권 생기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풀어버리자. 당원 가입하면 다 투표할 수 있게 하자까지 파격적인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할 경우 당선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이거 갖고도 또 개파 가운데 분쟁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만 더 짧게 갈까요? 네, 차량 유지비 25% 올랐다. 물가 얘기죠. 네, 운전자들한테 특히 좀 가혹한 요즘인데요.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교통 물가 특히 이 중에서 개인 운송 장비 운영비 항목이 25.2%나 올랐습니다. 와, 세상에. 여러분 차 몰고 다니시는 분들 기름 얼마나 내가 자주 넣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네. 연료비가 지금 휘발유 27%, 경유 46%, LPG가 26% 올랐고요. 예. 자동차 용품 11%, 타이어 10%, 세차료 9%, 엔진 오일 교체료도 8%나 상승을 했습니다. 안 오른 게 없습니다. 네. 뭐 장바구니 물가 말할 것도 없고요. 심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